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가 뭔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의 진정한 공로자가 누군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한 나라가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나라 돈을 맡기고 상대방 돈을 받아오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게 원화를 맡기고 우리나라 돈을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오는 계약, 그런 장치인 겁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통화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 면에서 IMF 구제금융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IMF 구제금융은 IMF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화스왑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바꾸는 겁니다.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왑을 했고요. 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 통화스왑이 종료가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체결하게 된 겁니다. 한미 통화스왑이 필요한 이유는 달러 위기 때문인 거죠. 달러 부족 사태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도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급격하게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빼나갔기 때문인 거죠. 돈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나마 안전한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가 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이번 위기의 이 근원이 단순한 달러 유동성 부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 붕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부족은 그 위기의 표면적인 증상인 거죠. 그래도 이 한미 통화스와프로 급한 증상은 최소한 해결하는 겁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의 이 특효약입니다. 3월 5일에 1181원이었던 이 원달러 환율. 이게 2주 후인 19일에는 128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미국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가 한국과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환율은 다음 날 바로 1245원으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외환 부족 사태가 생길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투자자들 사이에 주게 된 겁니다. 달러 부족 사태에 대비한 또 다른 장치가 있죠. 네,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088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정말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997년 그 당시 외환위기 전에는 89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외환 보유고를 쌓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액수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데도.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한마디가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군요. 그런데 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자기공이라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공조로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이기도 하고 자화자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주열 총재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성사된 거다. 상당히 친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인 문우신 장관에게 손편지를 써서 부탁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나오고.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이번 정부가 잘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 내막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내세우는 것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이 통화스왑 기회를 제공한 그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거든요.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냐면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이렇게 9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9개 나라들은 모두 이미 2008년 외환위기 때 미국이 통화스왑 협정을 제공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14개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9개 나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 이 5개 나라를 합쳐가지고 14개국 이 나라들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 이 5개국은 2013년부터 통화 수합 계약이 아주 상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이 9개국과는 6개월 시한의 잠정적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 9개 나라와 동시에 체결하는 이 통화 수합 계약을 한국 정부 때문에 체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와 또는 우리나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친해서 뭐 손편지를 써줘가지고 이걸 결정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 통화 수합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캡처한 화면인데요. 골자는 이번 조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생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적인 금융 경색 때문에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9개 나라에도 잠정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과 친하다, 또 홍남기 부총리가 손편지를 썼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마음이 움직였다. 글쎄요. 뭐 만약에 한국을 빼고 8개국에만 이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한국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포함하게 됐다. 만약에 이런 스토리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을 봐주려고 9개국 모두와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한다?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주장인 거죠. 미국의 통화수합 계약 대상국은 이미 2008년에 결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 또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 이미 밝혔듯이 2020년에 한미 통화수합 이 공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에 한미 통화수합 계약을 이루어낸, 그것을 따낸 사람들, 즉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팀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2008년 9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에 의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됐잖아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원화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되었던 이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나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또 미국의 타임 같은 이런 외신들은 한국이 국가 부도가 예상된다,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의 통화 수합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 거부였어요. 왜 안아주냐? 미국은 신용등급 트리플 A, AAA급인 나라들하고만 수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싱글 A였어요. 그러니까 이 트리플 A하고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 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캐나다, 영국, 스위스,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이 9개 나라가 바로 이 트리플 A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도 몇 개 해달라고. 그러자 미국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한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이걸 담보로 내놔라.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사정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국제금융시장의 헤지펀드 같은 이런 세력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한 겁니다. 강 장관이 이렇게 끈질기게 통화수합 요구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10월 29일 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한국과의 통화수합을 승인하게 되죠. 그 효과가 바로 외환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월 29일 1427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그 다음날 125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뒷이야기가 이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이 책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옵니다. 131페이지부터 보면 이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되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나오는데요. 당시에 세계 경제 위기의 타겟책으로 G8 회원국, 그 당시에는 G7, G8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강대국 8개국이 모여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확대하자. 왜냐하면 이제 이 경제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위기가 세계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대세는 G14, 14개였습니다. G14, 14개 나라를 포함시키자. 그런데 그 14개국의 한국 자리는 없었죠. 유럽과 일본은 모두 이 14개국의 회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생각이 달랐어요. 신흥국까지, 소위 이머징 마켓까지 포함한 G20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 부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은 그 20개국에 포함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 G20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1일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G20 확대 방안을 협의를 하죠. 그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G2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대통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한국을 미국의 이 통화 수합 라인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G20 회원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모두 통화 수합 계약을 제공했던 거 아니에요. G20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터키 이 나라들 모두 G20 회원국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외환 위기를 아주 자주 겪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특히. 그런데도 미국은 이 나라들과 통화 수합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한국하고는 맺었던 거죠. 제 생각으로 한국이 미국과 통화 수합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한국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경제팀의 외교력 덕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군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다른 나라들의 통화 수합 계약을 제공할까요? 그것은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의회는 통화 수합 계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냐? 의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건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교환이다, 수합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이 기축 통화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나라든 간에 위기가 닥쳐가지고 현금 수요가 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추가 공급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이런 방법들이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축통화, 즉 국제 결제 통화인 이 달러는 보통 다른 나라들의 통화와 다른 면이 있는 거지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의 직접 1차적인 효과는 미국의 은행들, 또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미국 기업들, 미국의 가게들, 여기에는 효과가 직접 미칩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이나 미국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는 이 효과가 잘 미치지 않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이 두 연구원, 알다소로 연구원과 앨러스 연구원이 이 계산을 했는데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은행들의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이 얼마인가? 13조 달러에 달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22%만이 미국 내 지점, 또 미국 내 현지 법인, 거기 장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8%는 다 미국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양적 완화 같은 수단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국 내에 있는 법인들, 미국 내 은행들 여기에만 한정이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들 또 기업들 이런 것은 달러 유동성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 연준이 중요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나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나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고, 근데 생색은 이 정부가 내는군요. 네. 아무튼 이 한미 통화 수합 덕분에 환율이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조금 올랐네요. 2008년 외환 위기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통화 수합 소식과 더불어서 환율이 120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지나서 1,5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잠시만 오르다가 다시 1,200원 밑에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실물 경제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최소한 달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전판이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오늘은 정교무 소속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좌파 이념이 주도하는 허구와 선동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일단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유명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너무 고도화로 인해서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뭐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길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이 낮다. 또 최저임금이 형편없이 낮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펜앤마이크 시청자나 옛날에 그 정규제 TV를 쭉 보신 분은 네. 저하고 정규제 주필이 이쪽의 거짓말에 대해서 워낙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정권이 경제 정책을 쓰는데 어떤 사회의 경제 문제가 뭔가 하는 진단이 있잖아요. 네. 그 진단을 얘기한 것들이 대충 지금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재난적으로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네.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 라든지 공공부문의 고용이 적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원인을 우리가 미국식의 성장주도 정책의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추구해 와서 그렇다. 예. 또 보수 정부 하에서 이렇게 양극화를 시켜왔다 이런 걸 했고요. 특히 또 이쪽의 논리를 제공하는 학자들은 이런 문제의 대부분을 또 재벌한테다가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 나오면 투기꾼 몇몇이 다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 국민들한테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우리 사회를 보는 진단 자체가 다 사실은 사실과 상관없는 거짓과 선동에 의한 결과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동적인 통계 조작을 해서 많은 학자들을 경악시켰던 사람이 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지금 주중대사, 네. 또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 그 다음에 외곽에 있지만 서울대 박상인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재벌에서 시작됐고 다 양극화가 재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 속에서 쭉 살아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양극화가 재난적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또 뭐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낙수 효과가 끝난 시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가져왔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교모에서는 또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좌파 이념에 기인한 허구와 선동의 경제 정책은 물론 이제 중단돼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논리에 지금 속고 있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좀 대안이 있을까요? 예, 그 경제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황에 처해진 이유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경제 체제 내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느냐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근데 그 경제가 자유롭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경제 요소들이 자유롭게 결합을 해서 경제 활동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 요소가 뭐냐? 노동력이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투입되려면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과 해고가 쉬워질 때 자유롭게 투입이 되죠. 그다음에 자본이 자유롭게 투입되려면 돈 벌 확률이 높아야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규제가 없어야 투입이 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새 그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서 시장이 돌아가는 데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네요. 우리가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가 될 때는 농사를 지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 경제에 투입됐기 때문에 산업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은 경제에 투입이 돼야 그것이 그 경제를 혁신시키고 전진시키는데 온갖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 국민들은 원격 진료 못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예배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네네. 전철은 그냥 그거보다 훨씬 예. 불충적 다수가 딱 붙어서 한 시간을 한 시간 가는데,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자구수단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덜 붐비는 교통수단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이 새로이 안전시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최근에 우리 국회가 한 일이 뭐예요? 다다 금지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재벌에 의한 뭐 혁신이 안 일어난다고 막 하면서 실제는 혁신이 안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정부의 관치하고 규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나면 우리 경제가 새로 활성화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제 요소 중에 노동이고 자본이고 아이디어고 자유롭게 투입되고 네.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번 정부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그렇게 확장 경제 정책을 쓰고 추경을 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거래는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진짜 어려울 때 단기적으로 빨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되고 돈이 돌으려면 건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교조적으로 지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되게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수의 그 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교조적인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지금 정부가 하다 그래도 그 돈을 뭐 재난적 요새 기본소득제도 얘기하고 기업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는데 그 돈을 받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거냐 돈을 받은 개인들이 소비에 나설 거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돈 받아가지고 저축해 놓고 있을 거거든요. 비상적으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느 나라나 이 지금이 안 망할 기업이 망하는 거를 유지시켜주는 정도지 이거가 경제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더더욱 소비를 못하게, 금융 소비 못하게 대출 다 막아놓고, 부동산 다 막아놓고, 거기다 또 보유세는 확 올려가지고 세금은 다시 더 많이 걷어간다고 그러면 다들 그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비상한 시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지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진짜 그 부동산 그 정책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오히려 다른 지역이 급등하고 또 이제 뭐 집값 잡는다 그러는데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일각에서는 아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번에 4.15 총선에서 아마 좀 여건이 좀 이렇게 좀 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좀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책 중에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뭐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뭐 최저임금을 3년 동안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상승시켰잖아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아예 그냥 규정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보다 높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급여는 생산 쪽에서 보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가로 전가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출도 줄게 되고 수익성도 줄게 되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근데 특히 우리나라를 다른 OECD 국가하고 자꾸 단순 비교하면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누가 낸 거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고. 지금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많은 영세업자한테 보조를 주니까 이건 임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용 기회가 더 없어지고 이래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2시간제 같은 거를 획일적으로 했다는 게 요번에 마스크 내란 같은 데서 여실히 한계를 보여줬죠. 네. 어떤 산업은 비상한 시점에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획일적으로 전부 전 세계 없어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52시간 그 근로기준을 옛날에 뭐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에 하는 식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 같으면 사무직은 아예 해당이 아니고요. 네. 영국 같으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용해서 제외하는 옵트아웃 제도, 선택 배제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탄력근무제나 탄력시간제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당 근로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전체 대표의 과반에 네. 그러니까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그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기간도 짧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중견기업들이 그런 제약이 없는 곳으로 일자를 옮겨가는 거 그것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사실 2009년부터 16년까지 제조업의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급여 잘 주던 게 제조업하고 금융업인데 일자리를 계속 줄이는 이유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 경제 구조는 200년, 300년을 거쳐서 산업화한 나라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구 유럽에는 이렇게 세대 간의 교육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북구 유럽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냐 하는 것은 교육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60대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예. 그리고 50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자영업이 많냐 이런 거 볼 때는 장년 노년층에 초등 또는 중등 이하의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가 낀 세대죠. 농경사에서 산업화로 사회가는 낀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런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200년 전에 산업화했던 성공한 나라들 100년 전에도 탑10에 들어갔던 나라들하고 자꾸 단순 비교하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네.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포용 성장이다, 네. 인클루시브 그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해요. 근데 제가 이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정말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의 정책 제안들을 외국의 경제 정책을 권장하는 기관들의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냐? 예. 그래서 소위 임금주도 성장론도 그걸 주창했던 ILO마저도 개방 경제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높여주면 수출이 안 돼서 역효과가 나니까요. 네. 그래서 포용 성장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ILO가 됐든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됐든 OECD가 됐든 월드뱅크가 됐든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노동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라는 겁니다. 더 노동시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풀어줘서 고용을 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대기업들이 고용을 친화적으로 해야 그것이 많은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게 가게를 부유하게 하는 거지. 예. 한 가게에 한 명이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의 소득 1분위, 2분위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 가게에 얼마나 여러 명이 일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근데 임금을 많이 주라 그러면 고용 기회가 줄기 때문에 네. 가게가 되려 가난해지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빈곤은 그러니까 소득은 개인별로 발생하지만 빈곤은 가게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임금을 올려주는 거로 고용의 기회를 줄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 경제 포럼이나 OECD나 월드뱅크나 ILO가 권장하는 포용 성장의 정책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간 거다. 네. 그러니까 제목만 밀려왔을 뿐이지 이분들은 그런 보고서를 진정으로 읽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늘 화를 내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섣부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론으로 많은 국민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포용 성장을 예. 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죠, 그죠? 왜냐하면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가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경제에 참여하는 게 포용 성장이니까. 그런데 그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는 거는 또는 정규직화하라는 거는 소수만 고용의 기회를 갖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용 성장이 아니라 배제 성장을 하는 성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한 거짓 중에 하나가 포용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를 족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네. 표지만 그렇지 내용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하고 정반대다 이런 네. 얘기를 그래서 제가 솔직하지도 않고 어쩌면 게으른 것도 같아요. 보지도 않는 분들 같아요. 예.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되게 요즘에 카페 뭐 그런 데 가보면은 다뭐 공무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취준생들이. 그리고 30, 40대도 굉장히 실업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한두 문제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얼마나 경제적 자유를 높이냐. 네. 그리고 영세 또는 자영업 위주의 고용에서 대기업 위주로 고용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임금의 그 정규직 네. 이거를 고집해 가지고는 대기업의 고용이 많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성노조가 그 아주 대기업 일부 글로벌리 성공한 대기업에서 그 억대 연봉을 받는 교육 수준과 생산 수준과 상관없는 그런 임금 체계에서는 대기업이 많은 고용을 일으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재벌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이번 정부도 그 제조업 르네상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선진국 모든 나라가 제조업의 고용은 계속 줄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동화도 잘 되고 우리나라보다 싸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하고 우리가 인건비 경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게 서비스 산업을 산업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부분이 이제 교육, 의료, 그런 거고 에너지, 유통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유통도 지금 최근에 대기업들이 신규점을 개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골목시장 보호한다는 이유 하나로.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소위 유통산업 상생발전법이라는 겁니다. 그 상생발전법이라는 게 이름만 거창하고 사실은 투자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는 비영리화돼 있으니까 대기업, 우리 기업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정부는 또 의료 수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 대형 병원에서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금융도 지금 관치금융에서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정해주고 대출 조건도 부동산 대출 조건도 정부가 조정하고 그 일부는 그 행장 임명도 정부가 관여하려고 이런 상태에서는 금융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무슨 고용을 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산업화해서 고용을 일으킬 건가 이거에 대한 그 정말 대혁신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지금 정부가 특히 공무원을 늘린다 그러면 좋은 인력이 다 지금은 취업 준비하러 공무원 되려고 하려고 하는 이게 소위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민간 부분은 점점 좋은 사람을 또 찾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실증 연구에서 많이 나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IMF가 노동집약 산업에서 이 자본집약 산업으로 넘어갈 때 노동집약 산업들이 다 망한 경우거든요. 그때 네. 이미 중국한테 노동집약 산업을 다 뺏겼어요. 근데 자본집약 산업을 지금 중국한테 또 뺏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선이나 타이어, 뭐 자동차 이런 게 다 지금 위협받고 있고 전자도 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식집약 산업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 지금처럼 약자 보호의 신화에 휩싸여 가지고 새로운 지식도 투입 못하게 하고 자본도 투입 못하게 하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 못하게 하고 여전히 정부가 에너지고 의료고 금융이고 다 쥐고 흔들려고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 생길 데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마스크 정책, 오부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예. 대표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신문 칼럼에도 썼는데 이 사재기하고 바가지 요금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흥분하는 거지만 네. 수요 공급이 모자르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만 내비두면 가격이 올라가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드는 사람은 기를 쓰고 더 만들려고 그러죠.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하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냐면 제일 노약자들한테 먼저 갔어야 되고 네. 대구나 구미 같이 집중적으로 감염이 많이 되는 지역 사람들한테 먼저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료진이 최우선으로 가져갔어야 되죠. 네. 그죠? 근데 그거를 온 국민을 생년월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기회는 결과적 평등은 가져왔지만 네. 그 바이러스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목적하고는 그 효율성에서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추운 날 지금 길거리에 저기 바닥 붙어서 쓰면 그 사이에 감염이 안 된다는 보상은 어디 있고 그 시간에 버려진 시간은 얼마나 낭비가 많은 거예요. 국가 네.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것들은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적이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잘못된 정책인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국제 경기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우리나라 혹시 경제가 불안합니다. 아니라 예.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섰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융 쪽에서 월가에서 나오는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되거든요. 네. 마이너스 30%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역사에서 없었던 경기 위축입니다. 이거는 예. 대공황 때나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멈춰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공장의 70%가 지금 멈춰 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당연히 안 되고요. 밖에 안 나가니까 자동차 지금 뭐 집 보러 다니거나 집 사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 사러 다니는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그거 뭐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도 멈췄는데 생산도 같이 멈췄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문제나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외환이 모자르는 자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지금 멈춰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척하는 경제학자들도 뭐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의 정말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막 긴급 자금을 때려 붙자고 난리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구조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고통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구조조정 안 하고 계속 양적 완화하고 보조금 주고 보호하다가 30년 이상 지금 계속 후퇴하는 경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IMF 외환위기는 되게 피해도 많았지만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그 다음에 2010년서부터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로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구조 조정을 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쪽으로 좀 그 현명하게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다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큰 정부를 구현하고 그까지 못했던 사회주의 정책을 구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개인이고 기업이고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살아남는 거에 대한 그 자구수단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개인들이 실업이 되고 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라 이런 권고를 많이 해요. 근데 네. 우리도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불안전한 고용에 있는 부분들은 정부가 뭐 실업수당을 주는 기간을 좀 연장하고 이런 식의 보호 정책은 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상의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IMF 때 아무 준비 없이 했다가 당했던 그 경험을 잘 반추하시면서 이번 충격은 그 아시아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수요와 공급이 멈춰선 세대고 어떤 경제학자도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미칠 거라고 하는 거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그런 충격이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다가올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기도 한데, 이 불안을 또 기회로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국민의 저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과 함께 좌파 이념이 주도하는 허구와 선동의 경제정책, 그 거짓과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